중력, 관성력, 등가 원리는 나한테 지금 작용하는 힘이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아직 지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무중력 공간을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놀라운 중력, 관성력, 등가 원리로부터 빛이 중력에 휘어진다는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이끌어냅니다. 자, 어떤 얘기냐? 무중력 공간에서 위쪽으로 가속되는 우주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요 우주선의 한쪽 벽에 구멍을 뚫고 빛을 쏘았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우주인을 그려볼게요. 그런데 이 우주인이 큰 건지 아니면 우주선이 작은 건지 우주선의 키가 우주인의 키가 우주선에 꼭 맞아요. 자, 빛을 쏘았습니다. 우주인의 어깨 쪽으로 빛이 오고 있네요. 그런데 우주선이 위쪽으로 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빛이 내 배꼽으로 오고 있네. 또 잠시 뒤에 빛이 내 종아리 쪽으로 비치고 있네. 자, 이 상황은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이죠. 이해하시겠죠? 빛은 일직선으로 오는데 내가 위로 올라가니까 빛이 내 가슴을 거쳐서 배를 거쳐서 종아리 쪽으로 내가 볼 때 그렇게 관찰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위쪽으로 지금 가속 운동하고 있는지, 만약 그리고 이 가속도가 G라고 하면 중력, 관성력, 등가 원리, 내가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지 아직 G표면에 머물고 있는지 우주인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G표면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주인은 놀라운 사실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빛은 직진한다고 배웠는데 이 빛이 내 머리 쪽, 가슴 쪽, 종아리 쪽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직진해야 하는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휘어지는 거예요. 빛이 왜 휘어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바로 빛도 중력에 의해 이끌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왜?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뉴턴이 말한 중력의 법칙은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없는 빛조차 지구에 이끌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학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물리 이론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되게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주선이 위로 가속되고 있는데 빛을 쏘았어요. 그럼 나는 위로 가속되고 있으니까 빛이 내 머리, 가슴, 배, 종아리로 휘어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가속 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구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지구에 머물러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력, 관성력, 등가 원리. 그런데 빛이 내 머리, 가슴, 종아리로 휘어지는 거죠.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이 과정은 사실 시험 문제 내긴, 제가 자꾸 시험 문제를 내니까 너무 조금 속물 같죠. 되게 이렇게 물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강후기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시험에 대한 어떤 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는 것은 시험에 나와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이런 과정들을 시험에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일단 결론이라도 빛은 질량이 없지만 역시 중력에 이끌려 휘어지는구나. 요걸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그 증거 자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시적인 이름이 붙은 현상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현상은 이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게 십자가 같으니까. 근데 요즘에 더 정밀하게 이 망원경이나 관측 기기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최근에 이와 같이 이 링 모양의 이 현상도 발견이 됐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결국은 뭐냐면 빛이 중력에 휘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현상이 나타난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천체 중에 퀘이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퀘이사 역시 별처럼 어마어마하게 빛을 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빛이니까 사방으로 빛이 진행되겠죠. 이렇게. 자, 이 중 제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지구에 있어요. 지구에 저의 초롱초롱한 눈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퀘이사라부터 방출된 이 빛이 사실은 직진을 해야 되잖아요. 빛은 직진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동글동글이가 누구냐면 은하단이에요. 은하의 그룹이에요. 은하라고 하는 것은 별들이 수억 개 모여 있는 그 집단을 은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별의 질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또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것이 은하단이니까 질량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빛도 중력에 이끌리죠. 그러니까 직진해야 되는 이 빛들이 직진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은하단에 이끌려 이렇게 휘어져서 제 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저희 눈은 제 눈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눈도 썩 훌륭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눈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렇게 빛이 휘어지면 아, 이렇게 휘어진 자리에 퀘이사가 있구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 눈에 들어온 이 광선의 연장선상에 퀘이사가 있다라고 저의 눈은 인식해요. 그러니까 퀘이사가 몇 개로 보여요, 여러분? 4개로 보여요. 이게 요 사진이에요. 4개. 이게 바로 뭐냐? 한 개의 퀘이사가 4개로 왜곡돼 보이는 거고요.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하단이에요. 제가 이쪽에서 사진을 찍은 거니까 은하단과 뒤에 있는 퀘이사는 안 보이고 은하단 주변에 4개의 왜곡된 퀘이사가 보이는 거죠. 안경이 바로 렌즈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경 혹은 렌즈로 사물을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 안 보이죠.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심지어 거꾸로 보여요. 왜곡되어 보여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실제 현상이 왜곡되어 보이는 이것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뭐예요? 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빛이 4줄기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빛이 막 다발로 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링 모양으로 보여야 되는데 과거에는 여기까지는 아직 관측을 못했다가 최근에 이와 같은 링 모양도 밝혀졌어요. 이 안에 있는 빛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은하단이에요. 그리고 한 개의 퀘이사가 링 모양으로 보이는 것.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빛도 중력에 이끌리니까. 자, 그러면 중력 렌즈 현상, 즉 중력에 의해서 빛이 이끌리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실제로 이 그림은 에딩턴이 실제로 측정한 역사적인 그림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했을 당시 수식도 어마어마하게 어렵지만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믿었던 물리 지식과 어긋나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딩턴은 읽자마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매혹되었고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을 100% 확신했어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즉 빛이 휘어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측 현상을 생각해내게 되고 결국은 1919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 빛이 휘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관측 결과를 내놓습니다. 1919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1919년 3월 1일 그렇죠. 우리나라가 독립하려고 독립운동 하던 그때에 이미 서양에서는 세계 제2차 대전 중이잖아요. 영국 사람이거든요. 에딩턴이 영국의 여왕을 설득해서 그 전쟁 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은지 그 연구비를 따냅니다. 그러니까 에딩턴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그때는 독일 국적 갖고 있었거든요. 2차 대전 때 독일 쪽하고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하고 완전히 적이잖아요, 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 지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황적으로 볼 때는 적이지만 학문적으로 볼 때는 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에딩턴이 그 와중에 전쟁 중에
이제 이 실험을 하려고 아프리카와 브라질로 이제 연구단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연구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너무나 길은 말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거의 한두 달을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물리학자, 천문학자만 가겠어요? 그 사람들 밥 해주는 사람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브라질과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참 물리를 공부하면서 이 과학서를 또 접하게 되면서 정말 물리하시는 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돈이 안 돼도 하고,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 인간의 갈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더 강하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에딩턴이 찾아낸 것이 바로 뭐냐면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별도 마찬가지로 사방에 별 빛을 방출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빛은 직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별빛 하나가 직진해서 와요. 그런데 태양은 굉장히 질량이 큰 또 하나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이 이끌려요. 그래서 별빛의 진행 경로가 휘어져서 지구에 있는 에딩턴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에딩턴의 눈도 그닥 훌륭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이 별빛, 꺾여서 여기 별이 있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눈은 연직선상에 별이 있다고 관측을 하게 되죠. 이걸 본 거예요, 에딩턴이. 그리고 실제 별의 위치하고의 요 각도를 사진으로 찍어서 해보니까 정말 1.75초, 그러니까 1도하고 거의 이제 7호초니까 거의 2도에 가까운 거죠. 그만큼의 각도 차이를 1919년이니까 만원경이 발달해야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걸 정말 대서특필됐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살아생전에 이 물리학자, 뭐 예술가도 그렇지만요. 학자들이 굉장히 큰 사람들의 관심과 영예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 에딩턴의 입증 자료로 일약 슈퍼스타에 이르렀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는 사실에 한 걸음 더 앞섭니다. 앞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시공간 이야기를 해요. 시공간이라고 하면 타임 스페이스입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을 합해서 시공간이라고 불러요. 뉴턴이 생각했던 우주는, 그리고 뉴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X, Y, G, 수학 시간에도 그렇게 3차원 공간 배우시죠? X, Y, G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은 공간하고 전혀 상관없이 흘러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시간이나 뉴욕에서의 시간이나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의 시간이나 다 똑같은 거죠. 공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타임 스페이스를 접했어요. 무슨 얘기냐? 시간이 더 이상 공간하고 상관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바뀌면, 즉 서울이냐 뉴욕이냐 공간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정지해 있느냐, 내가 운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우리 보았잖아요. 그래서 X, Y, Z 3차원 공간에다가 시간축을 하나 더 포함합니다. 그래서 몇 차원이 되겠어요? 4차원이에요. 뉴턴에 의하면 우리 우주라는 이 공간이 3차원이지만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은 4차원이에요. 굉장히 평범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우주가 4차원.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을 보면 4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어머 4차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독특한 어떤 캐릭터를 가진 인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쟤 4차원이야 이러면 그래? 그럼 쟤 굉장히 평범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리를 하는 우리는 좀 바꿔줘야 돼요. 뭔가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이 있으면 4차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4차원은 보통 사람이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몇 차원 정도로 해야 독특하겠어요, 여러분?
한 5차원? 10차원? 자, 이것도 우리 강좌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건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재미삼아 해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우주가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4차원인데요. 지금 1000명이 넘는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11차원에서 13차원 정도 우주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쟤 11차원이야. 그것도 역시 평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캐릭터를 말하려면 한 20차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럼 11차원, 13차원이냐면 혹시 촉근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끈이요, 끈. 그런데 이제 울트라 혹은 슈퍼의 뜻을 갖고 있는 촉근인데 그 배경은 이래요. 1970년대 정도에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하다고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1강에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배워요.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이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또 현대 물리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고전 물리고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부터는 우리의 인식과 조금 어긋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현대 물리라고 하는데 이 양자역학도 수학적인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이 작은 그 소립자, 그러니까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에 접목을 시키면 이게 전혀 이론이 어그러져요. 해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두 이론은 이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이 물질 세계를 쪼개고 쪼개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 들어보셨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접목시키면 어그러지니까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게 그러면 원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1970년대에 하게 돼요. 몇 명의 물리학자가. 그 생각을 지금은 1000명 이상의 물리학자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원자가 아니면 물질이 아니면 뭐냐? 바로 진동하는 끈이에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 끈이 얼마의 진동수, 즉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물질로도 보일 수 있고 에너지로도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촉근 이론인데 촉근 이론에서 그 이론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의 우주가 11차원 내지는 13차원 정도가 돼야지만 그 수식의 논리적인 그 어긋남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거는 X, Y, Z 3차원인데 그럼 나머지 하나 시간이라고 쳐도 그럼 나머지 7차원은 어디 있는 거야? 그게 또 재밌는데요. 접힌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폴딩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또 다른 공간이 접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접힌 공간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여러분? 저만 재밌나요? 듣고 잊으셔도 돼요. 우리 물리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얘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이 비어있는 긴 파이프 관이 있어요. 긴 파이프 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미가 태어났어요. 개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개미가 이 파이프 벽을 탈면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비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뚜껑으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미가 이렇게 필름통이라고 생각하면 그 통 바깥을 이제 다니면서 이게 내 우주야라고 생각하고 죽겠죠.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또 있다는 것을 개미는 모르고 죽어요. 비유하자면 접힌 공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에 살고 있는데 이 공간 안에 분명히 다른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현대 물리학이 발전된 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왜 이 촉근 이론이 정설로 교과서에 실리지 않냐면 그 끈을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 끈을 찾기만 하면 이제 바뀔 거예요. 원자설이.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이 원자설이 무너지고 촉근 이론으로 대치되는 이 어마어마한 물리적 역사 속에 제가 살다가 죽으면 죽을 때 그냥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촉근 이론이 발견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우리의 우주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4차원 시공간이다. 자, 그럼 이 시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휘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공간을 모기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 모기장이 평평해요. 근데 모기장에 무거운 볼링공을 놓으면 모기장이 어떻게 돼요? 휘어지죠. 마찬가지로 시공간이 평평했는데 여기에 태양처럼 질량이 큰 천체가 놓이게 되면 천체 중심으로 시공간이 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빛은 그냥 갈 뿐인데 공간을 만약 시공간이 평평하면 빛은 그대로 직진할 텐데 무거운 볼링공 때문에 모기장이 휘어지듯이 무거운 태양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져서 별이란다. 별빛은 그대로 가는 거지만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빛이 중력에 이끌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공간의 휘어짐이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모기장도 더 많이 휘어지듯이 질량이 큰 천체가 놓이면 놓일수록 그 시공간도 급격하게 휘어지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역사적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제가 분필을 손에 잡고 있다 놓으면 떨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에 물체가 왜 떨어지느냐? 원래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듯 고향을 그리워해서 그렇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없으니까 다 재료들이 우리 이 지구 밑바닥에서 나왔잖아요. 바위든 돌이든 뭐든. 그러니까 걔네들의 고향이 지표면인데 내가 손으로 돌멩이를 들어 올려서 얘네들이 고향을 그리워해서 그냥 고향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2000년 후에 뉴턴이 무엇 때문에 물체가 떨어집니까?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이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에 이르르면 시공간이 휘어지는 거예요.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때 사과가 있다고 한들 이 사과가 휘어진 공간을 따라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마치 내 눈에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혹은 중력 법칙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설명하는 이제 물체가 낙하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이제 블랙홀이죠. 블랙홀. 블랙홀은 시공간에 너무너무 질량이 큰 천체가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시공간이 급격하게 휘어져서 빛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죠. 어떤 천체에서 빛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온 이후에 저기 천체가 있구나 할 텐데 나오는 빛이 없으니까 천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공간이 급격히 휘어졌기 때문 혹은 또 천체 자체의 중력이 너무나 커서 빛을 빨아들여서 안 내놓는 거죠. 보통의 천체 같은 경우에는 빛이 천체에 부딪히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니까 저기 천체가 있구나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천체가 빛을 흡수해서 안 내보내주니까 내 눈에 그 천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실제로는 천체인데 검은 구멍처럼 보일 거다 해서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론에 의하면 이 블랙홀이 이제 어마어마한 그 빛을 빨아들이면 그것들이 이제 고온으로 또 이 이제 블랙홀 그 이제 내부에 있는 그 물질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X선 여러분들 이 그 뼈나 폐 찍는 거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이제 방출한다고 해서 지금은 엑스레이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천체에서 엑스레이가 검출되면 그것이 이제 블랙홀의 후보가 되는 거죠.